인류의 발전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세계 각국이 그동안 걸어온 인류의 역사는 현재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았죠. 여기 한 일본 엔지니어가 부푼 꿈을 가지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부하던 일본 엔지니어가 각국의 엔지니어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쩐지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에서 일본 엔지니어는 이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큰 충격을 받고 오열하고 말았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자리였는지 그 사연 지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는 야노시 토모코라고 해요. 저는 평범한 공대생이었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엔지니어라면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죠. 바로 실리콘밸리인데요. 제가 실리콘밸리에 가게 된 초대장을 받았던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도쿄의 추운 11월 오후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다녔던 아사히 전자에서 책상에 앉아 있었죠. 그때 나의 상사인 요이치 씨가 커다란 봉투를 들고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토모코, 그가 약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특별한 일에 너를 선택했어.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서 열어봤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 안에는 세계 각국의 엔지니어와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제가 선발됐다는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실리콘밸리, 즉 테크 산업의 중심지에서 열리는 거였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기술 산업에서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기회야. 요이치 씨가 말했어요. 아사히는 너에게 투자하고 싶어 해. 내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줄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프로그램은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였거든요. 실리콘밸리는 제가 일본에서 익숙하게 느끼던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곳이었어요. 거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성장을 하고 스스로를 시험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건 동시에 내 안락한 일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도쿄의 익숙한 거리, 매일 반복되는 업무, 그리고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안전한 세계를 떠나야 한다는 것. 그 생각에 신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큰 여행을 준비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테크 회사들, 구글과 애플 같은 회사들에 대해 다 읽어봤어요. 그런 빠르고 활기찬 곳에서 지내는 게 어떨지 상상해 보려고 했죠. 가족과 친구들은 내게 축하해줬지만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어요. 일본에서는 회사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이런 이유로 시간을 내서 회사를 떠난다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출발일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내 경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항상 아사히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회사는 일본이 기술 강국이 되는데 기여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일본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 프로그램이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겠죠. 캘리포니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무엇을 배우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했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 제가 기술, 리더십, 그리고 심지어 내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될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비행 시간은 길었고 저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어요. 어릴 적부터 기술을 좋아했던 내 모습을 떠올렸죠. 저는 항상 내 장난감을 분해해서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어 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나를 보면서 언젠가는 제가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 말이 맞았던 거죠. 비행기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호기심 많던 소녀에서 이제는 일본 최고 회사 중 하나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로 성장한 나. 그리고 이제는 세계 최고의 테크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죠. 실리콘밸리가 어떨지 궁금했어요. 제가 들었던 것처럼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곳일까? 제가 거기에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 영어 실력이 괜찮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사히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변화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거부할까? 일본에서는 전통이 중요한 만큼 변화가 항상 쉬운 건 아니니까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할 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죠. 나의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다시 떠올렸어요. 배우고 성장하고 내 회사와 내 나라가 이 빠르게 변하는 세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지식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밝은 캘리포니아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가면서 저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 인생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게 될 거라는 것. 비행기가 살짝 덜컥거리며 착륙했어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실리콘밸리. 창밖을 내다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캘리포니아의 태양은 도쿄에서 느꼈던 것보다 훨씬 밝았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현실이라니. 몇 달 동안 준비하고 기다렸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아사히 전자의 토모코인 제가 이제 기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밝은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짐가방을 챙겨서 택시를 타러 나갔어요.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이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지금이 1월인데도 일본에서 떠날 때의 그 매서운 추위와는 전혀 달랐어요. 야자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집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택시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팔로알토로 가주세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어요. 연습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영어를 말할 때는 조금 긴장이 됐어요.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도로가 너무 넓었고 차들도 엄청 컸어요. 거대한 SUV와 세련된 테슬라가 눈에 띄었죠. 집에서는 대부분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크고 당당해 보였어요. 지나가는 길목마다 눈에 익은 회사 이름들이 보였어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책으로만 읽어왔던 거대 기술 기업들의 사무실을 실제로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가 진짜 혁신의 중심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내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머물 호텔에 도착했어요. 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짐을 끌며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고 영어, 독일어, 힌디어, 그리고 한국어 같은 여러 언어로 들리는 대화가 곳곳에서 흘러나왔어요. 환영합니다. 체크인 데스크에서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직원이 있었어요. 토모코 씨 맞으시죠? 오신 걸 환영해요. 그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방 열쇠를 받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방은 넓고 모던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 도시는 한눈에 들어왔어요. 짐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침대 위로 몸을 던지며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려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교류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이번 기회에 꼭 네트워크를 넓혀야겠다고 다짐했죠.
안녕하세요. 키가 크고 곱슬머리를 한 안경 쓴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독일에서 온 데이비드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토모코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며 인사를 건넸어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는 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였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화에 합류했어요. 인도에서 온 제품 관리자 프리야,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연구를 하는 잭도 있었어요. 모두가 친절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성에 놀랐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사람들 모두가 기술과 혁신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에서 온 사라 씨라는 여성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시아와 서양의 직장 문화 차이에 대해 흥미로운 통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걸 빠르게 진행해요. 사라 씨가 설명했어요. 혁신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는 편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런칭하기 전에 모든 걸 정확히 맞추기 위해 시간을 들이죠. 사라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네요. 서로에게 배울 게 많겠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벌써부터 이 프로그램이 저희 시야를 얼마나 넓혀줄지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오리엔테이션 세션과 소개 워크숍으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프로그램 일정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빡빡했어요. 산업 리더들의 강연을 듣고 실습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이 지역에 있는 대형 기술 회사들을 방문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는 모두 버스에 올라 실리콘밸리 투어를 떠났어요. 우리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광대한 캠퍼스를 지나가면서 그 규모와 멋진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가이드는 이 지역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한 유명한 기술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 전설적인 장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치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흥미로웠지만 가끔은 조금 압도되기도 했어요. 여기서의 속도는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이야기하고 대담한 아이디어를 서슴없이 나눴어요. 집에서는 더 신중하고 말을 하기 전에 모든 각도를 신중히 고려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끼리 생각을 빠르게 던지며 서로의 생각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속도가 짜릿하기도 했지만 약간 두렵기도 했어요. 이번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저도 제 자신을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온 새로운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시도해볼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니까요.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그날 배운 것들과 본 것들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내일이 벌써 기다려졌어요. 실리콘밸리는 이미 제가 기술과 혁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 몇 달 동안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바뀔지 지금으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의 첫 주는 새로운 사람들, 시차 적응, 그리고 엄청난 정보로 가득 차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정신이 없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마치 스펀지가 되어 주변의 모든 걸 흡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우리는 모두 큰 밝은 방에 모여 첫 강의를 들었어요. 강사는 에밀리 샌더스 박사였는데 큰 테크 회사들하고 일하는 유명한 컨설턴트였어요. 짧은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분이셨는데 마치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어요. 그분이 말을 시작하자마자 방 안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자, 여러분,
그녀가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세계에서 디지털 통합을 가장 선도하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의자에 바로 앉았어요. 제 기량을 발휘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분명히 답은 미국이나 중국 중 하나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결국 그 두 나라는 항상 놀라운 기술 혁신으로 뉴스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손을 들고 대답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샌더스 박사가 저를 지목하기도 전에 그녀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입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요? 물론 한국이 훌륭한 휴대폰과 TV를 만들지만 디지털 통합에서 세계 선두라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샌더스 박사는 우리 얼굴에 있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았는지 웃었어요. 알아요. 예상 밖이죠.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뒤에 있는 큰 스크린이 화려한 차트와 사진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디지털 세계를 가상 투어하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그녀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에 대해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너무 빨라서 영화를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도쿄에서 가끔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까지 기다렸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한국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의 디지털 아이디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하나의 앱으로 세금도 내고 병원 예약도 하고 영화표도 사는 걸요. 그게 한국의 일상이에요. 저는 제 지갑에 있는 여러 카드들과 서류들을 떠올렸어요. 샌더스 박사가 설명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옛날 방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녀가 스마트 시티에 대해 말했을 때였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을 사용해서 도시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따라 신호등이 변하고 쓰레기 트럭이 비어있는 쓰레기통을 알아서 찾아가며 가로등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밝기를 조절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라움과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일본은 언제나 제게 기술의 표준이었거든요. 우리는 놀라운 로봇과 고속철도를 만들잖아요. 하지만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세상이었어요. 도쿄에서의 삶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는 여전히 대부분의 것들을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정부 기관은 서류로 가득 차 있고 줄을 서는 것도 흔한 일이었죠. 물론 멋진 기술도 있었지만 한국처럼 일상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배운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마치 답답한 방의 창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술의 세계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몇몇 반 친구들이 강의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중 한 명, 미국인 마이크가 말했어요. 와, 난 미국이 하이테크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훨씬 앞서 있네.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미국인도 그렇게 느꼈다면 제 자신이 놀란 것도 그리 부끄럽진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일본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 우리의 고품질 제품 제조 능력에 한국의 디지털 혁신을 결합한다면? 그 생각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에서는요. 하지만 잠에 빠져들면서도 어쩐지 이제는 변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몰랐던 건 이게 실리콘밸리에서의 제 눈을 뜨게 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몇 주는 제가 기술과 비즈니스,
그리고 제 나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머리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그저 한 명의 일본 엔지니어일 뿐이었어요. 강의와 워크숍으로 바쁜 한 주를 보내고 나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AI, 블록체인, 디지털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기로 하고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로 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비슷한 나이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친근해 보이길래 인사를 건넸죠. 알고 보니 그도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지훈이었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저기 같이 앉아도 될까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지훈이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겠네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지훈이 사업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메디체치 AI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의사들이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상당히 감탄했어요.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도전일지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AI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가 라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엔 서울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시작됐어요.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환자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됐죠. 그래서 이걸 더 잘 처리할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메디체치 AI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게 됐는지 설명해줬어요. 그의 회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해 의사들이 더 나은 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대요.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말했어요. 일본에선 아직도 많은 것들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예전엔 한국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더 궁금해져서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무슨 말이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훈이 커피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는 나라예요. 천연 자원이 많지 않아서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었거든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거의 모든 생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받아들였는지 설명해 줬어요. 초고속 인터넷부터 디지털 결제 시스템까지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했어요. 단순히 최신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훈은 계속 말했어요. 기술을 통해 모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일본을 떠올리며 우리가 일부 기술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무실에서 여전히 팩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는 여전히 현금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생각에 조금 우울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지 않았나요? 지훈이 웃었어요. 처음엔 저항이 있었죠. 변화는 항상 힘들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문화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빠르게 적응하는 데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 삶을 얼마나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지 알게 되니까 금방 받아들이게 됐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지훈과 그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 나라이지만 기술에 관해서는 정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있잖아요. 지훈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일본도 디지털 리더가 될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고품질 제품을 만드는데 정말 뛰어나잖아요. 한국의 속도와 유연성에 일본의 품질과 장인 정신을 더하면 정말 무적일 거예요.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일본이 한국처럼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어떨까 상상하게 됐죠. 어쩌면 우리는 두 세계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품질에 대한 헌신과 첨단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다면요. 커피를 마치고 나서 저는 새로운 흥미와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켰는지 더 배우고 싶었고, 그 아이디어들을 일본에 가져갈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지훈, 카페를 나서면서 제가 말했어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일과 혁신에 대한 생각을 더 듣고 싶어요. 물론이죠. 지훈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주에 저녁 어때요?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 있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완벽하네요. 그럼 한국어도 좀 가르쳐 주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했어요. 일본의 디지털 혁신이 어떤 모습일지 점점 더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훈과 프로그램의 다른 친구들에게서 더 많은 걸 배울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실리콘밸리에서의 나머지 시간이 정말 기대됐어요. 하전은 확실했죠. 일본으로 돌아갈 때는 기술과 혁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돌아갈 거라는 것. 실리콘밸리에서 지낸 몇 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면서 제 생각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기술과 리더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 과정은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두려운 면도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책을 나갔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보였죠. 걸으면서 일본의 집과 여기 실리콘밸리의 차이점에 대해 생각했어요. 도쿄에서는 이 시간이면 출근하는 사람들로 거리가 꽉 찼을 텐데 여기는 한편으로는 더 여유로운데도 이상하게도 더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 작은 커피숍에 들러 라떼를 시켰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를 꺼내 그동안 배운 큰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죠. 노트를 보며 제 사고방식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는지 깨달았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야 제품을 출시하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은 빠르게 실패하라 fail fast라거나 반복 iterate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실패가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시도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우리가 일본에서 했던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혁신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생각에 잠겨있던 그때 누군가가 제 테이블로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프로그램에서 만난 한국 친구 지훈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손짓했죠.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했어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찍 일어서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하잖아.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 저는 웃었어요. 나 미국 사람 아니야. 기억나? 나도 너처럼 이 모든 게 낯설어.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처럼 들리는데? 잘 적응하는 것 같던데. 우리는 프로그램에 대해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 한참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일본과 여기의 차이점에 대해 느낀 점들을 지훈에게 말하게 됐죠. 있잖아, 지훈이 말했어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아. 빨리 움직이고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 그게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디지털 기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도 떠올랐죠. 그 빠름과 품질을 어떻게 균형 맞추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건 분명히 그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였어요. 그게 바로 100만 달러짜리 질문이지.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와 품질이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지원할 수 있어. 지우는 냅킨을 꺼내더니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봐, 빠르게 움직이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진짜 피드백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 피드백은 금과 같아. 제품을 격리된 상태에서 계속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저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아사히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제품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쏟았어요. 그런데 시장에 나올 때쯤엔 기술이 이미 낡아버린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제품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출시되면 어떻게 해? 제가 물었어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 그게 핵심이지. 출시하고 나서 사용자들로부터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제품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그게 진짜로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야. 지훈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지는 것 같았죠. 일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세심함과 품질에 대한 집착을 이 새로운 민첩한 방식과 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어.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방식, 일본에서도 정말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사고방식을 바꾸면 말이지. 지우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적응하고 발전시키라는 거야. 우리는 그 커피숍에서 1시간 넘게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했어요. 떠날 때쯤 제 노트는 새로운 생각들과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에너지가 넘치고 설레는 기분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AI를 활용해서 제조 공정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더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할 방법은 없을까? 품질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들을 아사히에 다시 가져가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변화는 언제나 어렵죠. 특히 일본처럼 전통적인 문화에서는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변화가 필수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어요. 처음으로 아사히가 저를 이 프로그램에 보낸 이유를 진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과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배우는 것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거리에는 이제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어요. 마치 도쿄에서처럼 출근길에 바쁜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가능성에 대한 느낌이랄까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배울 게 많았지만 저는 그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래는 우리가 준비되었든 아니든 다가올 테니까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이제는 단순히 그 변화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시 활기차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 다른 배움과 성장의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죠. 예전의 저라면 이런 변화에 겁먹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새로운 저는요? 기대가 됐어요. 실리콘밸리 덤벼봐. 난 준비됐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의 시간이 점점 끝나갈 무렵, 저는 배운 것들을 일본으로 돌아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사히 같은 회사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일본의 업무 문화는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면 종종 저항에 부딪히곤 했거든요. 하지만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뒤처질 게 분명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남은 며칠 동안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에 대비하기로 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아사히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글을 쓰다 보니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실감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떠오른 건 유연한 근무 환경을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거나 자신의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봤거든요. 이건 일본에서 엄격한 9시부터 5시까지의 근무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다음으로는 AI와 데이터 분석을 제조 공정에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지훈이의 회사가 AI를 활용해 의료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걸 본 기억이 떠올랐죠. 우리도 전자제품 생산에 그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계속 글을 쓰다 보니 아이디어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커피를 다 마셨을 때는 노트 3페이지가 꽉 찰 만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어냈어요. 그 노트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흥분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이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해 회사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저녁, 브라질에서 온 프로그램 참가자인 마리아와 함께 호텔 근처 작은 멕시코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제 생각을 공유했어요. 매운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지는 가운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죠. 톰코, 너 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걸? 마리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 웃었지만 속으론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기분이 들긴 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제가 솔직하게 털어놨죠. 마리아는 브리또 한 입을 먹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큰 변화를 도입하고 싶을 때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해.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먼저 골라서 그거부터 집중해봐. 그녀의 조언이 꽤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 긴 아이디어 목록을 다시 들여다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죠. 몇 분 후, 저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확신이 섰어요. 바로 아사히 내의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자기 프로젝트를 할 시간을 주고 자원을 제공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그걸 혁신 시간 또는 20% 시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결과로 놀라운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품들이 탄생했죠. 우리가 아사히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면 회사 문화가 변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도 더 개방적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아사히에 혁신연구소를 제안하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상상했죠.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공간을 말이에요.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일본인 동료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우리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혁신연구소를 아사히의 혁신 역사를 기리는 방식으로 프레임화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국 우리 회사는 과거에 전자제품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잖아요. 이 연구소는 그 정신을 되살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말이죠. 프로그램 마지막 주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방법에 대한 세션을 가졌어요. 발표자는 성공한 기업가인 사라 씨였는데 그녀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줬어요. 이야기를 하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숫자나 통계보다 이야기를 더 잘 기억해요. 사라 씨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제 제안서를 다시 썼어요. 아사히의 창립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 회사가 항상 한계를 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온 과정에 대해 썼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현재로 연결해
지속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호텔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발표 연습을 할 때마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사히의 혁신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프로그램의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할 계획인지 발표했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깊은 숨을 들이쉬고 혁신연구소 아이디어에 대해 말했어요. 제 발표가 끝났을 때 방 안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참가자들이 제게 와서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죠. 지우는 심지어 일본에서 저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실리콘밸리와 그곳에서 사귄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미래가 기대되었죠. 많은 걸 배웠고 이제 아사히에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기회가 생겼으니까요. 앞으로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사의 문화를 바꾸는 데는 시간과 인재가 필요해요. 좌절도 있고 실망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가방에 깔끔하게 출력해 넣어둔 혁신연구소 계획서를 보면서 저는 그 도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실리콘밸리는 제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이제는 그 배운 것들을 아사히에, 나아가 일본 전체에 적용할 시간이었어요. 캘리포니아 해안선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쯤 저는 눈을 감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일본이 다시 한번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선두에 서고 아사히 같은 회사들이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그런 미래 말이죠. 큰 꿈이지만 실리콘밸리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 꿈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희망을 품고 머릿속에는 결심을 가득 안고 저는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어요.